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지열 변호사, 오주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사실 언론에 나왔던 연예인인데 개그맨 김병만 씨. 예전에 이제 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진짜. 네. 예? 근데 예. 최근까지도 케이블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예. 김태현 앵커님이 정치와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야구도 관심 있고 축구도 관심 있고 네네네네네. 역사도 관심 있고 예. 예능을 잘 안 봐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데 이제 김병만 씨가 2020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혼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020년에 이혼한 전처하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일단 허변 이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과정 요거부터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은 2009년경 달인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시기에 김병만 씨가 팬카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예. 이 전처 A 씨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김병만 씨가 그때 한창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이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펜팔 느낌으로 아, 펜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애정을 예. 키워가다가 시간이 본인이 많이 없는데 마음 씀씀이가 되게 큰 모습이 약간 연상이래요. 그래서 7살 연상. 그래서 그런 마음 씀씀이가 넓은 그런 따뜻한 모습에 반했다라고 김병만 씨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져서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결혼식은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 번째 결혼이었던 전처 A 씨를 배려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김병만 씨는 초혼이고 전처는 7살 연상인데 세 번째 결혼이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전처 A 씨가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있었는데 예. 친양자로 입양해서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그래요? 등재를 하는 그런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후에 뭐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다고 이 대중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허. 2020년에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예. 그때 알려지기로는 김병만 씨는 계속해서 이혼을 원했고 사실 결혼하고 난 뒤 1년 이후부터 별거 생활을 했다.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전처가 계속해서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됐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020년에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는 판결이 나와서 두 사람 갈라서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법정 공방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두 사람의 추가적인 법정 공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건데요. 예. 지난달에 김병만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지 1년 만에 별거를 시작을 했었고 10년간 별거 끝에 겨우 소송 걸쳐서 이혼을 했다. 여러 차례 본인은 이혼을 요구했지만 전처가 계속해서 거부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뭔가 속으로는 불행했지만 무명 시절 쌓아온 자신의 어떤 그런 끈들, 이력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해오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고백 아닌 고백이 있고 난 2주 뒤에 전처가 언론사를 통해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10년간 별거한 사실 없고 우리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부부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다. 오히려 김병만 씨가 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그래서 그걸 경찰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습 폭행,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습 상해 등 혐의로 이 네.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19일에요. 최종적으로 의정부지검에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일단 아,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을 보였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예. 그 이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상습 상해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이미 너무 오래전이어서 시효가 예. 지나서 공소권이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만 씨의 상습 폭행 의혹은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전처가 상습 폭행이나 상습 폭행 이거를 최근에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네.
김병만 씨도 여기에 대해서 뭐 무혐의 처분은 났지만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주요 날짜로 기재된 시점에 네. 해외에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네. 사실 폭행과 관련해서는 고소는 최근에 했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폭행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그 검찰에서 불기소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는 그 폭행이라든가 이런 진단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까 그게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이제 병원에 진단서 떼면 이유가 뭐 누구한테 맞아서 뭐 이런 거 적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만 씨는 이 처음에 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시점에서는 불기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보낸 건 사실인데 경찰이 이건 저 범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송치를 했는데 그 무렵에 딱 이 전처가 이게 검찰로 송치됐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보 아닌 오보인 거네. 그렇죠.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4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직도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판결은 났는데 돈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 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허재원 변호사님이 그때 당시 결혼할 때 7살이었던 딸을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김병만 씨는 이제 부부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친양자로 입양을 했으니까 실제 자기 딸처럼 가족관계 등록簿 올라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또 김병만 씨 주장입니다만 그러려면 전처가 지금 전처가 지금 김병만 씨에게 30억 원을 줄 게 있는데 이거를 안 줘도 되는 조건으로 내가 딸을 파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전처가 김병만 씨한테 30억을 줄 게 있어요? 예.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게 이제 김병만 씨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처는 또 그거를 안 줘야지 내가 그 딸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김병만 씨.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있고 하나하나씩 보죠. 생명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김병만 씨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이 24개. 생명보험이 24개. 이거 흔한 일은 아닌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네, 일단 그 김병만 씨 측 대리인 변호사의 얘긴데요. 예. 자기가 피보험자,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피보험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김병만 씨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그걸 이제 피보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병만 씨가 자기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왜 상대방 재산 같은 것들을 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전처가 계약자로 해서 김병만 씨 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지금 주장으로는 20개에서 30개 가까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이거 만약에 처음 알았으면 정말 뜨끔했겠다 이거. 그렇죠. 근데 보험금만 한 달에 몇백만 원 낼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 이 주장 내용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모두 다 사망보험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4개 정도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상 종신보험에 가까울 정도로 뭐 다른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이 길면 계약 기간이 길면 사실상 김병만 씨한테 뭔가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보험금 수익자가 보통은 상속인 아니면 제3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다 전처 아니면은 이미 이 친딸로 되어 있는 이 전처의 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병만 씨 측 대리인이 근데 왜 사망보험 같은 것들은 김병만 씨가 피보험자이면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지만이 계약이 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걸 이렇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도 보험 들어봤지만 특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을 담보로 누가 보험 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김병만 씨가 사실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엇갈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망 사고가 있으면 뭔가 미심쩍으면 경찰에서도 보험부터 들여다보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그게 가장 초동 수사의 원칙이기도 한데 김병만 씨 전처 주장은 무슨 소리냐. 지금 생명보험 그렇게 몰래 들어놓은 거 없고 결혼 전부터 양쪽이 다 뭐 안보험 같은 거, 영문보험 같은 거 다 있었고 결혼 후에 이제 재테크 삼아서 들어놓은 것도 있었고 일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김병만 씨가 워낙 당시에 개혁 콘서트로 바빠서 보험 설계사가 그
들고 찾아가가지고 KBS에서 서류 직접 서명 받은 건데 그걸 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또 다시 김병만 씨 측의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설계사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징계받았다 보험회사에서 정말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여 못하겠다는 거야? 예, 저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확인 안 하고. 예,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있었으면은 가능하잖아요. 사실 네. 가입하는 게 그걸 이제 설계사가 알면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징계를 받았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 얘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은 좀 섬뜩해지죠. 네, 섬뜩해지죠. 사실은 저희처럼 사건 사고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생명보험 관련된 사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전처가 세 번째 결혼인 건 맞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결혼인 건 맞는데 뭐 일각에 이제 어떤 네티즌이 댓글로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뭐 전처가 뭐 이제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제2의 이은혜 아니냐. 왜냐하면 제2의 이은혜가 아니냐. 왜냐하면 생명보험을 전처는 사망보험 4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뭐 거의 이제 김병만 씨 측에서는 20개 넘게 사망보험에 가까운 그런 보험들을 들어놨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 전처가 전 남편 2명과 사별했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처가 반박을 했습니다. 사별한 사실 없고 다 살아있고 네. 다 이혼을 한 상황이지 뭐 네. 사별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한 사실은 맞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 뭐 허위 사실을 저희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럼요. 사실관계는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저 마지막 이슈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 네. 앞서 양 변호사가 잠깐 언급해줬던 건데 이게 재산분할을 그런데 김병만 씨가 당시에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20억을 받았고 네. 30억 남아있다. 아니요 20억을 아니?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이 4년 전에 이혼할 때 판결문에는 네. 75대 25로 김병만 씨가 75였고 그 김병만 씨가 벌어들인 수익 그 재산들이 다 명의가 이제 전처 명의로 관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처가 20억 가량을 판결문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오히려 김병만 씨 측 주장은 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20억뿐만이 아니라 그건 재산 분할이고 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보니까 한 7억 원 가량을 이 김병만 씨 전처가 임의로 빼서 쓴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 이적까지 합하면 30억 원 가량을 김병만 씨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병만 씨 측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럼 너 지금 그 딸을 파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30억 원을 네가 돌려받지 않으면 네가 받지 않으면 그 파양에 동의해 주겠다라고 전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30억 원 포기하면 딸 파양하는 거 도와줄게라고 전처 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김병만 씨의 주장은 그래요. 전처는 입장은 뭐예요? 전처는 그런 3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요?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특히 그 7억 원 가량을 이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래 자기가 OTP랑 공인 인증서 같은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병만 씨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금으로 뺀 거고 김병만 씨도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병만 씨가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왜 그렇게 6억 7천만 원 상당 7억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느냐라고 화를 내서 자기도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 7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병만 씨가 승소를 해서 돌려받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30억 원이 된 것이고 다만 김병만 씨가 이 부분을 뭐 이제 사기 혐의 그리고 뭐 위조 사문서 죄 이런 것들로 전처를 또 고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무혐의가 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부 사이였고 그때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범죄 사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처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다라고 판단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로 집 사기 위해서 쓰는 건지 인출한 건지 개인 목적인지는 그거 보면 아는 거지. 샀는지 안 샀는지. 그리고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판결문도 있고요. 김병만 씨 측 주장은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 신청서에도 서류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또 해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으로는 분쟁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얘기 좀 보죠.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병원. 이거 기사 보니까 뭐 병원이
마약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되던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요. 예. 보통 이제 프로포폴이나 이런 향정신석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투여하는 병의원들이 겉으로는 그래도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 같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좀 해주면서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환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왜 마약 장사, 마약 공장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아예 그런 시도조차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눈속임을 위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뭐 시술하면서 놔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마약 투여 자체만을 목적으로 이 의원을 가장한 이 장소를 운영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의원이요, 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무려 15억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00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해줄 의혹을 받는데 예. 이 피부관리실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투약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요. 이게 진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게 의사 일단 명의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개설자가 빌려서 의사 면허를 빌려서 프로포폴 같은 의약품을 구매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면허 대여까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예.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직원이 이제 약품과 자금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투약으로 인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약물을 불법 투여하는 병의원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상담실장이나 간호조무사들을 고용을 해서 예. 계속해서 투약 을 시켰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요구하면요 새벽 시간에도 문을 열었고 예. 아예 그냥 이름도 확인 안 하고 익명으로 그냥 놔달라고 하면 다 놔줬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상을 공개를 하면 투약 후에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막 환각 상태로 걸어 나오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포착이 됐고요. 심지어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결제한 이 프로포폴 대금이 무려 1,800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10시간 넘게 투약을 지속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발이 돼서 일부는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일부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동안 안 걸린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일까?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제보자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서 트로폴 맞고 나왔던 사람이 사고 일으키면은 타고 올라가다가 병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여름에 되게 그 사람들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그 압구정 롤스라이스 네. 사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 마약류 투약을 하고 나와서 사고를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때도 롤스로이스 남이 사고를 내니까 예, 그렇게 알게 된 예, 거거든요. 역으로 타고 올라간 건데 여기는 여기는 병원이었잖아요. 예. 여기는 그냥 공장이었어요, 공장. 근데 이게 돈 때문인 게 황당한 게 시간당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예. 근데 원가로 따지면요. 이게 한 병이 한 8,000원, 3,4,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물론 이제 원가라는 게 뭐 인건비가 많이 들긴 했겠지만 아이고, 예. 그리고 저도 되게 이런 그런 말씀하신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례도 그랬었고 몇 차례 문제가 터지면 그 공급원이 그 공급원이 병원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세상에 병원이 이게 마약을 공급하는 업체가 돼버렸죠. 대한민국이 아주 좀 특이한 현상 같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요 프로포폴이 이제 의약품이잖아요. 그리고 관리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건데 이거 만약에 그 어떤 병원에 얼만큼 나가고가 관리가 될 건데 이게 이렇게 한 1년 정도 운영될 동안 모를 수가 있나요? 허위로 서류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너무 양이 정말 잘 짚어주신 게 너무 투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중독자가 사고를 내거나 이래서 적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적발이 됐냐면 검찰과 식약처에서 합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 여기 프로포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된 사건이에요. 역시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흐름이 너무나 범상치 않을 정도로 많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빨리 했으면은 좀 더 일찍 잡았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의약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정도만으로 1, 2개월 만에 잡기는 어려웠겠죠. 누적이 됐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폴 같은 종류의 마약류들은 다 미리수 재가면서 다 장부에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도 이거를 언젠가는 걸릴 거 알고 작정하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처벌은 뭐예요? 마약류 관리법이죠? 근데 마약류로 쓰일 수 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 기소한 사람이 2명인가 구속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또 상습 투약자들도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근데 무려 240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사건 끝났으니까 그림 볼게요. 살롱으로 갑니다. 살롱 주세요.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오늘은 alertes. 무슨 그림인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김병만 씨 부부의 조금 뭐 가슴 아픈 사연이겠죠. 그리고 돈 때문에 또 그 부부가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런 사건을 소개해서 주말이니까 오늘은 좀 반대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림풍 그 건초 더미라고 했죠. 수수해 놓은 밀 더미 한쪽에서 부부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 그림 자체는 이런 종류의 그림은 딱 유명한 게 밀레죠. 밀레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 밀레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흐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밀레의 작품들을 자기식으로 다시 한번 그렸던 그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심 식사 후에 휴식이라고 원제목 붙어 있고요. 같이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밥 먹고 잠시 이 신발 딱 벗어놓고 옆에 연장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내는 남편의 몸에 기대서 잠깐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안식을 얻고 풍요롭다라는 표현까지도 저는 쓰는 걸 들어봤어요. 사실 풍요로울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결혼해서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이 잠시나마 짧은 시간에 달콤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20억, 30억 얘기했지만 200억, 300억이 돼도 이 짧은 순간의 행복만큼의 값어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말이기도 하고 좀 따뜻한 그림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따뜻한 느낌 들긴 해. 봐도.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아니 왜냐면 예. 아니 저는 그냥 예. 아니, 왜냐면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레의 그림인데 밀레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자체를 묘사했다면 고흐는 그거를 자기가 내면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그 감정까지도 이 그림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추수한 다음에 집더미로 네. 보여가지고 이렇게 추수 많이 한 그래서 흔적이잖아요. 부유했다. 아이고. 너무 단순하구나. 아이고. 예, 올해 여기서 농사 마무리합니다. 많이 벌었다. 양재현 변호사, 허지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